유엔 개발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국가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중동의 UAE도 사막의 기적을 만든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전 세계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석유도 없고 금도 없고 넓은 평야도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상위 기술 문명국이 되었단 말입니까? 세계 각국은 긴급 실사단을 꾸렸습니다. UN, 나사, 유럽지질연합, 심지어 IMF까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에밀리오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대학교에서 유럽 비교지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평생을 유럽 대륙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포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 알프스 아래 펼쳐진 녹색 초원, 강과 도시가 이룬 문명의 유산들.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명은 평야에서 시작된다는 제 학문적 신념을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륙과 섬 사이, 전쟁과 분단, 북쪽엔 핵 위협이 있는 땅.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한국은 반도체, 선박,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문화까지.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분명 국토는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궁금증이 저를 한반도로 이끌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산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산, 그리고 또 산. 버스를 타고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에도 산이 있고 도시를 뚫고 도로가 굽이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건 며칠 뒤였습니다. 대한 지리학회와 함께 한 워크숍에서 받은 한 장의 지형도는 저를 멍하게 만들었죠. 한국 국토의 무려 70%가 산지, 그중 절반 이상이 화강암 기반의 돌산이라는 겁니다. 평야는 고작 17%, 그것도 전부 산 사이에 흩어진 조각조각. 게다가 농사도 어렵고 도시 확장도 제약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여름엔 비가 석 달 동안 쏟아졌다가 나머지 9개월은 가뭄. 천영의 땅이라는 표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모든 통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2.5도. 로마보다 위도는 낮은데도 평균 기온은 8도 이상 낮아요. 기후도, 지형도, 자원도 없는 땅. 제 눈에는 이건 인간이 정착해선 안 되는 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조건을 가진 지역은 대부분 미개발 산악지대로 분류되거든요. 며칠 뒤 경복궁 앞에서 가이드를 따라 전시 해설을 듣는데 해설사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조선 왕조는 1392년에 시작돼서 1910년에 망했어요. 518년간 하나의 왕조가 이어졌죠. 518년. 그 말을 곱씹으며 제 손가락으로 해보던 계산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다시 물었죠. 조선이라는 나라 왕조가 518년을 유지했다고요? 가이드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로마 제국을 연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이전 수십 개 도시국가의 흥망도 잘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카페 왕조는 341년, 영국 플랜테저넷 왕조는 331년, 중국 명나라는 276년, 청나라도 268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조선보다 훨씬 앞선 왕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합치면 이 땅 위에 세워진 단일한 민족국가 체계가 2000년 이상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와 지형도를 꺼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 정도의 산악지형에서 국가가 붕괴되지 않고 5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지? 그건 세계사적으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보통 국가란 전쟁과 기근, 반란과 내분으로 100년도 못 가 흔들립니다. 특히 국토가 척박할수록 더 빨리 무너지죠. 조선은 강한 제국의 속국도 아니었고 무기력하게 방치된 변방도 아니었어요. 자체적인 통치 체계와 교육제도,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한글이라는 독자적 문자 체계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문화적 수준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땅은 후졌는데 나라의 구조는 너무 체계적이었던 겁니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조선은 귀족의 반란보다는 지식인 계층과 관료제가 중심이었고 전쟁보다는 유교적 질서와 행정 효율성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해요. 즉, 이 척박한 환경에서 폭력보다 절차를 먼저 세운 나라였던 거죠. 머릿속에선 혼란이 점점 커졌어요. 이탈리아 반도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은 왜 그렇게 싸웠을까? 유럽의 중세는 왜 그토록 길고 피비렸던가? 그런데 이 산악지형, 험준한 골짜기, 자연재해가 일상인 한국은 어떻게 그 모든 불리함 속에서 500년간 하나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물론 완벽하진 않았겠죠. 기근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고, 왕조 말엔 일본의 침략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외부의 압력일 뿐, 내부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 버텼다는 것 자체가 신화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 더 깊은 충격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처음 방문한 곳은 전라남도였습니다. 서울의 도시적 풍경과 달리 여기는 산과 바다, 계곡과 마을이 엉켜있는 그야말로 원시 지형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땅이었어요. 현지 안내자가 저를 데려간 곳은 구들장 논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산비탈에 옹기종기 붙어있는 밭들이 전부였고 언뜻 보면 계단식 논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논의 바닥이 전부 돌이었어요. 그것도 커다란 평판 모양의 돌, 마치 길바닥을 깔아놓은 듯한 정교한 돌판이 수백 개가 층층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하고 땅이 모래와 돌밭이라 일반 농사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직접 산을 깎고 바위를 깨고 흙을 모아 만든 논입니다. 심지어 아래 논에서 쓴 물을 위로 다시 끌어올려 재사용했어요. 이건 농사도 아니고 토목공사도 아니고 거의 건축이자 생존 설계 수준이었죠. 게다가 이 모든 작업이 기계 하나 없이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불도저도 없던 시대, 이 돌덩이 땅을 일일이 깨고 다듬어 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순간 제 뇌리 속에서 라틴 평야, 메소포타미아 충적토, 중국의 황토 고원이 떠올랐습니다. 거긴 씨만 뿌려도 곡식이 자랐어요. 하지만 한국은 돌을 태우고 깨고 쪼개서 땅을 만들었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바위를 불로 달군 후 찬물을 부어 열충격으로 깨뜨리는 방식까지 사용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면 돌과의 전쟁 아닌가요? 제가 묻자 어느 한국 연구자가 웃으며 말했죠. 맞습니다. 한국인은 자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이긴 민족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가 길을 깔았고 독일은 라인강을 따라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자연이 준 조건 위에 문명을 얹은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자연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가로막았죠. 화강암. 딱딱하고 삭막하고 인간에겐 불편한 물질. 유럽에서 화강암은 대개 묘지석비나 성당 외벽처럼 무거운 의미와 함께 쓰이는 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오고 나서 이 화강암이 그들의 일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산이 많고 그 산이 대부분 화강암이라 논밭 만들기도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들 피부는 유독 맑고 깨끗하고 심지어 나이 든 분들도 치아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유전자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물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한국 지하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땐 생수 마케팅용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강암층을 통과한 지하수는 일반적인 충적층 지하수보다 탁월한 정수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천연 여과기였죠.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걸러지고 대신 불소, 실리카, 칼슘,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녹아들게 됩니다. 특히 실리카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불소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성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농도는 유럽 여러 생수보다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 충북 단양, 경남 함양, 심지어
제주 화산 암층까지 직접 돌아다니며 지하수 샘물을 채취하고 현지인들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물을 그냥 끓여 마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수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탈리아의 생수 시장은 페라렐레, 산펠레그리노 같은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죠. 프랑스는 에비앙, 독일은 게롤슈타이너. 그런데 한국은 그런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수도꼭지를 틀고 마셨죠. 조사하던 중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석유가 없고 금도 없지만 한국에는 이 물이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하늘이 주신 진짜 자원이죠. 게다가 이 지하수는 단지 식수로서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의료, 화장품, 반도체 산업까지 한국이 강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의 존재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순수 생산에서도 한국은 안정된 수원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죠. 얼마 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받은 한 장의 도표를 보고 저는 또다시 멍해졌습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약 10만 종, 고유종 비율은 세계 상위권. 제 눈을 의심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작으로 저는 산을 타며 식물과 곤충, 작은 동물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산은 수직으로 압축된 세계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만 이동하면 아열대성 식물이 자라고 그 산의 꼭대기엔 고산성 침엽수가 서리발을 맞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이런 기후대를 경험하려면 수천 킬로미터는 이동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출발해 알프스를 넘어 독일까지 가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산 하나만 오르면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지리학에서는 수직 생물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좁은 국토 안에 극단적인 고도차와 기후차가 공존하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만 종의 생물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을 땐 기온이 영상 2도. 그런데 불과 40분 전 산 아래 주차장은 영상 22도였습니다. 그 20도 차이 속에서 고산식물, 저지대 낙엽수, 중간지대의 화렵수림까지 세 계절이 동시에 살아있더군요. 이탈리아에서 저는 넓은 평원과 완만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 살았습니다. 정말 살기 좋죠. 하지만 그래서 변화가 적고 다양성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자연이 끊임없이 실험하고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든 땅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런 다양성이 자연보호구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시 안에도 등산로 옆에도 심지어 텃밭 근처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인간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한 생태학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한국인은 생존하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산을 깎는 대신 그 곁에 머무르는 법을 택했어요. 이 뜻은 아마도 이 땅이 주는 조건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겠죠. 공존이 아니면 멸종이었을 테니까요. 어떻게 이 땅이 지금껏 살아남았을까? 라는 저의 첫 질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버티지 못한 자는 인간도 자연도 진화할 수 없었겠구나. 연구 중 서울대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교수님과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 나라 몽골이 39년 동안 공격했는데 결국 못 정복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세상에서 몽골을 완전히 막아낸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럽도 중국도 인도도 못 막았지만 고려는 40년을 버텼죠. 세계 지리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13세기의 몽골은 세계사 최강의 기병 제국이었다는 걸. 한번 침입하면 도시가 불타고 국경은 무너지고 왕은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반도 하나가 39년간 맞서 싸우고 결국 완전한 정복을 막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덮고 직접 그 전장을 밟기로 했습니다. 강화도, 해인사, 남한산성, 그리고 진주성까지. 서로 다른 시대와 위치의 장소였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은 저항의 공간이라는 점이었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강화도였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킨 기병제국이었지만 바다를 건너는데 익숙하지 않았고
섬의 고립성과 수로의 복잡함은 기동전의 강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강화도는 그런 몽골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전략적 버티기의 요새였죠. 조선의 방어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도 올랐습니다. 그곳들은 아예 산을 무기로 만든 하나의 거대한 전쟁 시스템이었습니다. 성벽은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고 각 봉우리는 감시초소이자 화살과 총포가 날아오던 전장이었으며 산 아래 골짜기는 곡식과 무기가 숨겨진 병참기지였어요. 역사에는 전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인 전쟁이 가끔 있습니다. 한국엔 그런 전투가 유난히 많다는 걸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조건에서 시작돼 기적 같은 결과로 끝나더군요. 평안남도 살수대첩. 지금은 접근이 어려워 직접 갈 순 없었지만 저는 관련 사료와 고구려 전쟁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흐름을 머릿속에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612년 중국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동원한 병력은 무려 113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침공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참선, 식량, 말, 대규모 병력이 수천 리를 넘어 도착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돌아간 병력은 단 2,700명, 즉 99.1%가 사라진 겁니다. 고구려의 장군 을지문덕은 적을 깊숙이 유인했고 청천강 상류에서 흐름을 막아두었다가 수군이 도강하려는 순간 물을 터뜨렸습니다. 결과는 대참사. 물길은 산 사이 계곡을 따라 쏟아졌고 말과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몰살당했죠. 당시 전투에서 중요한 건 병력수가 아니라 지형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했느냐였고 한국은 그 지형의 활용에 있어서 천재적인 본능을 지닌 민족이라는 걸 이 사건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약 1000년 뒤, 이번엔 일본이 침략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휩쓸었고 3개월 만에 한양과 평양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등장한 건 정규군이 아닌 농민, 스님, 유생, 민중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고 계급도 없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산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의병, 승병. 처음엔 듣기엔 낭만적인 표현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지형을 전술로 바꿔버리는 산속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운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산속에서 매복했다가 일본군이 지나갈 때 돌을 굴리고 화살을 퍼붓고 비가 오는 날엔 지늘길로 유인해 무장한 병력을 흩어뜨리는 시기였죠. 저는 경상도의 의병활동지였던 문경세제를 걸으며 그 고개가 얼마나 좁고 깊은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벅찬 그 길을 수백 명의 일본군이 통과한다는 건 그 자체가 전술적 패착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승병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산속절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들이었고 산의 길, 바위, 물줄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총을 쏘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승병들은 능선 너머에서 돌을 굴리고 협곡을 울리며 함성을 지르고 심리전까지 펼쳤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저는 단 하나의 문장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산을 아는 자가 이 전쟁을 지배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전쟁은 단지 무력 충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지형을 이해하고 생태를 통제하고 인간 심리를 꿰뚫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투라기보단 문명적 전술의 집약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방식의 전쟁 문화는 없습니다. 적이 총을 들면 여기선 계곡이 무기가 되고 바위가 방패가 되고 안개가 연막이 됩니다. 그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자연을 무기로 만든 문명 수준의 대응이죠. 한국의 전쟁은 승리보다 생존에 가까웠고 그 생존이 결국 수백 년을 지켜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도시란 언제나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로마는 도로에서 시작했고 베네치아는 운하를 자르고 피렌체는 광장을 중심으로 퍼졌죠. 하지만 이곳의 도시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결과물이 아니라 자연에 적응해 구성한 하나의 생존 구조였어요. 서울을 처음 봤을 때 그저 거대한 도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강이 있고 고층 빌딩이 있고 지하철이 촘촘한 흔한 동아시아 메가시티쯤으로 봤죠.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서울이라는 도시는 지리와 타협하고
환경과 타고난 경계를 공유한 채 만들어진 기형적 걸작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중심부터 경계까지 수십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더군요.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남산, 아차산. 놀라웠던 건 이 산들이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라면 높은 지형은 장애물이죠. 도로를 만들기도 어렵고 건물을 짓기도 힘드니까요. 서울은 달랐어요. 산과 산 사이 골짜기를 따라 도로가 깔리고 고개를 넘지 않고 터널을 뚫으며 도시를 관통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도심 중앙에 이런 규모의 산을 놔두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부동산이고 개발 1순위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산을 남겨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공기 정화, 도시 온도 조절, 시민 여가 공간까지 모든 기능이 그 산에 다 들어있더군요. 게다가 서울의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용산, 여의도, 강남, 강북 등 다핵 구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도시를 인위적으로 확장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산과 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팠고 그만큼만 넓혔으며 그 경계를 무리하게 넘지 않았다는 것. 부산에 도착했을 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 도시는 지형에 갇혀 있었거든요. 영도대교, 광안대교, 남해고속도로. 부산의 도시 구조는 도저히 자연을 무시해서는 불가능한 모습이었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자연을 꺾기보다 관통하는 기술과 철학이었어요. 게다가 이 도시는 지진과 홍수, 기후변화 같은 위기에도 놀라울 만큼 복원력이 강했습니다. 제가 도시지리 전문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산을 깎지 않고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깎을 돈도 시간도 없었어요. 대신 돌고, 피하고, 뚫고, 견디는 걸 택했죠. 그게 빨라요.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마치 한 권의 도시 철학서를 읽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서울 북한산 근처에 숙소를 잡았던 날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커피 한 잔 들고 베란다에 섰는데 그 시간에 벌써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죠. 놀란 마음에 물었어요. 무슨 행사가 있나요? 현지인은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보통 주말에는 이래요. 그 보통이라는 말이 제겐 낯설고도 깊은 문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등산은 레저였습니다. 특별한 날 휴가를 내고 장비를 갖춰야만 하는 일. 그 후로 저는 전국 여러 도시를 돌며 산과 등산로, 탐방로, 암자길, 국립공원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통계를 확인했을 때 다시 한번 충격이 왔어요. 한국인의 5대 여가 활동 중 하나가 등산이다. 왜 하필 등산일까? 왜 헬스장이 아니라? 왜 스포츠가 아니라? 하필이면 힘들고 땀나고 오르막뿐인 등산일까? 그 해답은 이 나라는 산과 함께 싸우고 버티고 살았던 민족이었고 그 기억이 아직 몸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의병들이 산에서 싸웠고 조상들은 산을 넘고 개간했고 도시는 산을 피해 퍼졌고 물은 산에서 내려왔고 전쟁은 산에서 이겼고 경전은 산속에서 썩지 않고 지켜졌습니다. 결국 산이란 한국인에게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삶의 무대였고 전장의 방패였고 생존의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복을 사입고 직접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초보 등산객의 눈으로 바라본 그 길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치밀했어요. 등산로는 잘 다듬어져 있고 중간중간 쉼터와 약수터가 있으며 어디선가 스피커로 음악이 흐르기도 했고 봉우리마다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걷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오르고 젊은이들이 친구처럼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는 김밥을 꺼내고 누군가는 무건으로 걸었습니다. 현지의 한 노신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전쟁 때 산에 숨어 살았고 굶주릴 땐 산에서 약초를 캐먹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산에 안 가면 불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산은 이 나라에 깊이 박힌 유전적 본능이자 민족적 기억의 회로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원래 문명이란 단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 단어엔 어딘가 고귀하고 예술적이며 이성적인 냄새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문명보다 생존 기술에 가까웠다. 물론 이 말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을 걸었고, 논을 밟았고, 산을 올랐고, 성을 넘었고, 지하철을 타고, 전통 건축을 관찰하고, 전쟁의 흔적까지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탈리아에서 혹은 유럽 전역에서 문명은 주로 잉여와 여유의 산물이었습니다. 풍요로부터 건축이 시작되고 예술이 피어났으며 철학이 태동했죠. 하지만 한국은 잉여가 아닌 결핍에서 시작되었고 여유가 아닌 긴장에서 정교해졌고 철학보다 먼저 실용과 지속이 요구되었던 사회였습니다. 해인사의 목판 보관소를 보면 700년을 버틴 경판이 단 한 장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보존을 위해 거대한 금고나 냉방 장치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과 바람과 햇살의 방향을 계산해 공기 흐름을 설계한 것뿐이었죠. 있는 자원이 아닌 있는 조건을 활용해 최적의 효과를 뽑아내는 기술. 서울의 도시 구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을 밀지 않고 도시를 둘렀고 하천을 직선으로 정비하지 않고 굽이굽이 흐르게 놔뒀죠. 이건 분명 유럽과는 전혀 다른 발상의 구조였습니다. 로마는 돌을 깎아 원형 경기장을 세웠고 파리는 강을 직선화하며 대로를 만들었으며 런던은 산업화로 도시를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돌을 깎기보다 비켜갔고 물을 막기보다 따라갔고 산을 넘기보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거대한 불균형 없이 유지된 삶의 공간이었고 엄청난 전력 소비 없이도 돌아가는 구조였으며 지진과 홍수, 외침 속에서도 빠르게 복원되는 체계였죠. 심지어 사람 간의 관계조차 생존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공동체의 유대, 정의라는 문화, 위기 시 움직이는 집단 반응성까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전부였어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버티며 살아왔을까? 산이 국토의 70%, 땅은 돌덩이고 기후는 혹독하고 자원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죠. 이건 지리학적으로 문명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을 하늘이 저주한 땅이라 표현했죠. 그 말은 지금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다음 문장을 반드시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저주 위에 인간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요. 전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이란 공간이 가진 모든 불리함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불리함을 바꾸는 인간의 힘, 집단의 기억, 공동체의 지능, 자연과의 협상,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누적을 봤어요. 한국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견디고 피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끝내 버텼습니다. 그 방식이 로마의 확장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파리의 정렬처럼 직선적이지도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더 오래가는 방식이었고 더 깊이 남는 흔적이었죠.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부르더군요. 한강의 기적, K기적, 수출의 기적. 하지만 이제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생존에 최적화된 기술이 누적된 결과였고 집단적인 절박함이 세대를 넘어 유산처럼 쌓인 사회적 구조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며 살아온 방식의 집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빨리 발전한 게 아니라 오래 준비한 겁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전 저는 북한산 정상에 마지막으로 올랐습니다. 바람은 거칠었고 서울 시내는 흐릿한 안개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광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각인되었어요. 한국을 떠나면서 제 학문의 정의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문명이란 풍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제약 속에서 살아남은 씨앗이다. 한국은 지금도 기적을 만들고 있는 나라이고 그 기적은 사실 늘 거기 있었으며 다만 세상이 이제야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수백 개국의 경제 흐름을 연구해온 영국의 석학조차 한국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으로 수도가 4번 무너졌고 식민지로 나라 이름도 빼앗겼으며 자원도 동맹도 운조차 없었던 나라. 모든 예측 모델에서 붕괴로 끝나야 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기술 수출 강국, 전쟁과 팬데믹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기이한 생존 국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수치로도, 이론으로도, 구조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따라 쓰게 될 생존 설계도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메이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40년 가까이 유럽과 북미 중심의 성장 패턴을 연구해왔고 국가 시스템과 보건력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늘 확신했죠. 국가의 운명은 구조와 자원, 제도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처음에는 그냥 통계 오류인 줄 알았어요. 세계전쟁 2번, 분단, 내전, 자원 부족, 식민지 지배, 인구 고령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어떻게 G7 문턱까지 올라왔을까요?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GDP 세계 10위, 1인당 수출 세계 6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방산 수출도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모형에 한국의 과거 데이터를 넣고 돌려봤습니다. 전쟁 이후 20년간의 인프라 붕괴 수치, 70년대 유류 파동 피해율,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치, 심지어 북한과의 군사적 리스크까지 다 반영했는데요.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경제 붕괴, 부채 과잉, 회복 불가능. 그런데 한국은 매번 그 예측을 비웃듯 반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예컨대 외환위기 직후 대부분의 나라가 10년 이상 회복에 걸리는 반면 한국은 단 3년 만에 IT 산업을 중심으로 반등했어요. 2023년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국방조달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되기도 했고요. 이건 분명히 경제학 교과서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끊고 서울로 향하게 된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낯설도록 정돈된 나라였어요. 지하철은 단 30초 단위로 운행됐고 공공화장실에는 비데가 있었으며 카페에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이 일상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이 나라가 불과 70년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도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지 가이드를 통해 한 흥미로운 장소를 알게 됐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 복개도로 아래. 거긴 과거 수백 명이 모여 살던 판잣집이 있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곳의 전후 사진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하천 위에 지붕이 얹히고 철길 옆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그 풍경은 제가 학창시절에 본 동남아 빈민촌보다도 훨씬 더 처절했어요. 하지만 현재 그곳은 생태공원이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기업들의 본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의 절망이 지금은 경제의 심장부가 된 겁니다. 이 나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성장은 운도, 원조도 아닌 의식된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점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설계, 굴욕이 아니라 투자의 방향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한 70대 택시기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6.25 때 부모님을 잃고 중학생 때 포항제철 공사장 인부로 일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입에서 자랑이 아닌 경계가 먼저 나왔어요. 그건 성공한 국가가 절대로 자만하지 않는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산업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이 나라가 무엇을 이뤘는지를 먼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수천 개의 묘비와 유해암, 그리고 유리관 속에 보존된 군화 한 짝, 포탄 자국이 남은 철모와 찢긴 군복. 설명하던 해설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군화, 주인 이름도 모릅니다. 신고 나간 뒤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를 논할 수 있었을까? 전쟁으로 서울은 4번이나 점령당했고 국토의 80%가 파괴됐으며 산업시설은 전멸했습니다.
제 고향인 영국이 겪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치명적인 파괴였죠. 게다가 이 나라는 승리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멈춘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휴전국이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공장도 기술도 아닌 사비였습니다. 서울 동대문 근처를 걸으며 오래된 골목을 지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작게 운영하는 찹쌀떡 가게 앞에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1953년 전쟁 직후의 그 골목이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사람들이 좌판을 펼치고 무언가를 팔고 있더군요. 비닐도 없이 젖은 종이에 떡을 싸고 그걸 전기 없는 거리에서 팔았어요. 이건 경제가 아니라 생존의 사투였다. 그리고 그 생존이 반복되며 어느 순간 경제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후 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참전용사 한 분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36년생. 전쟁 당시 15살 소년이었고 통신병으로 군에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산속에서 살았어요. 밥은 하루에 한 번, 쥐도 잡아먹고. 제일 무서운 건 적군이 아니라 굶주림이었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났습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 땅을, 내 자식이 살아갈 이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국가 설립 선언이었습니다. 정부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심지어 집도 없던 시절. 국민 개인이 내가 다시 만든다고 말하는 그런 민족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종로 인근의 옛 구호물자 배급소터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밀가루 포대가 쌓이던 그 자리에는 지금 스타트업 입주타워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불과 반세기 전 구호품을 나누던 자리에서 지금은 AI 기반 로봇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정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곡선이었습니다. 경제사에서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외세에 편입되거나 내전으로 무너지거나 개발도상국에 머무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자신의 절망을 통째로 자산화시킨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는 경제재건의 5단계 모형은 한국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모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설계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쟁 이후 산업화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비상식적인 수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1961년 1인당 GDP는 89달러, 세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60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미국, 유럽 기업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심지어 이젠 한국의 생산 모델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상황이라니 이건 기존 경제사 흐름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전시관을 방문했어요. 거긴 중소기업들이 만든 기술 샘플과 시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은 부품도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미국에서 들여온 기술을 우리가 따라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미국 기업이 이걸 라이센스 계약 맺고 써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가 있더군요. 한국이 기술을 사던 나라에서 이젠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도심 한복판에서 유난히 붐비는 한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였습니다. IT 특성화 고등학교였고 고등학생들이 자율주행,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해외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담당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F 이후 우리는 지식이 무기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사람부터 다시 키웠어요. 다음 날 저는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을 지나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로봇 자동화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40대 중소기업 대표는 자신이 처음 일을 배운 곳이 현대중공업의 연수생 라인이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용접만 배웠는데 10년 지나니까 자동화 설비 라인까지 설계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만든 로봇이 유럽으로 수출돼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결과입니다. 사실 한국은 전후에 기술이 없었습니다. 기계도 설비도 설계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고 맡겨야 할 미래가 있었기에 그들은 기술을 암기한 게 아니라 체화된 방식으로 기술을 소화했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에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받은 후 가장 빠르게 자체 기술화한 국가 1위였습니다. 기존엔 일본, 미국, 유럽 모델을 그대로 베끼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한국식 시스템을 수입하려는 동남아,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건 역전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꾼 건 수출이 아니라 의식과 훈련된 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기업 투자자가 세종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도시 운영 시스템, 유럽에는 없습니다. 우린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마지막 자존심도 깨졌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중심이었고 우리는 배우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무너지고도 그때마다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를 한때 단순한 신흥국 경제위기 사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분명 거대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서울 여의도의 예산업은행 본점 자리에서 당시 구조조정 실무에 참여했던 한 은퇴 관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고 손에는 아직도 당시 회의록이 담긴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외국 자본이 몰려들었죠. 환율은 곤두박질 쳤고 은행은 줄도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때의 공포는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부보다 먼저 움직인 건 국민이었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유리관 속에 보관된 결혼예물, 금반지, 금메달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건 기부가 아니었어요. 국가를 구조하겠다는 집단 선언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 위기 대응은 보통 정부 재정, 금리 정책, 외국 차관 유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이 정부보다 먼저 구조에 나선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재편을 선택한 것이었죠.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 전략을 바꿨고 삼성은 반도체와 모바일에 전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걸 바탕으로 신산업을 빠르게 조립한 겁니다. 창원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조립 중이었어요. 위기는 그냥 껍데기를 갈아엎는 시간이지 뿌리는 안 흔들려요.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실패를 손실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패를 해체하고 남은 것을 다시 써서 다른 무언가를 만듭니다. 이 나라는 항상 그런 식으로 버텨왔고 매번 그 다시 조립된 것이 세계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벤처 1세대의 부활이었습니다. 1997년에 무너졌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2005년부터 AI, 반도체, 게임, 콘텐츠 산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진다 해도 그 무너진 잔해 위에 다음 산업을 세운다. 그러니까 실패가 곧 재료가 되는 나라다. 경제사에서 회복은 늘 어렵고 느린 개념이지만 한국은 그걸 재구성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은퇴한 산업은행 실무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무서웠던 건 뭐였습니까?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릴까 봐요. 그런데 그들은 등을 돌리기는커녕 정부보다 먼저 뛰어들었죠.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정말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건 제도나 정책 혹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들 자체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단지 행정적 용어로 쓰지 않는 유일한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확신은 한강변에서 우연히 만난 노년 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반포 한강공원. 그날은 미세먼지도 없고 맑은 날씨였는데 그늘진 벤치 아래서 70대 어르신 세 분이 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은퇴한 교사, 전직 버스 기사, 공장 관리직 출신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하셨는데 굳이 이런 활동까지 하실 이유가? 그분들 중 한 명이 대답하셨어요. 나이 먹었다고 놀면 뭐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거들어야죠. 이분들은 자신을 퇴직자가 아닌 국가 구조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연구하며 보아온 국민 개념은 대개 권리의 단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국민이 기둥이자 방어막이자 동력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슈퍼 아저씨는 쓰러진 쓰레기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밤 찾아왔습니다. 종강역 근처의 작은 순댓국집, 70대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린 맨날 무너졌죠. 무너지면 다시 싸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웠어요. 그게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그 짧은 말 안에 이 나라의 모든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축이 아니라 인격,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 한국은 국민의 성격이 곧 국가의 체질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쯤 되니 학문적 기준이 의미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보고서, 데이터, 차트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성장률도 기술도 아닌 자기 일처럼 움직이는 국민들 덕분이었던 거죠. 한 어르신이 해주신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나라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우린 그걸 몸으로 배웠거든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비밀은 헌법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의선 열차를 타고 임진강역에 도착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일명 DMZ. 지도 위에선 남과 북을 가르는 얇은 선이지만 현장에 서보면 그건 심장이 뚫리는 느낌의 절단면이었죠. 철조망 너머로는 논과 산이 보였고 그 뒤로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쉬지 않는 땅이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보이는 저 산 너머 군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매일 저곳을 보며 생활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역 장성 출신의 안보교육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모든 걸 설계합니다. 전쟁 가능성이 아니라 전쟁. 이건 저처럼 유럽형 안보이론만 배운 사람에겐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8세 이상 남성은 모두 병역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퇴역 후에도 8년간 이어지죠. 훈련장에서 퇴직한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원생이 같은 군복을 입고 사격 훈련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훈련 중입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행정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에는 대피 안내도가 붙어 있었고 재난 문자 시스템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이 전시 대피소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분단은 그들에게 지정학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상 가족 증언 자료를 읽었습니다. 형을 두고 내려온 여동생,
기차에서 부모를 놓치고 영영 연락이 끊긴 아이, 그리고 북한의 아들을 남기고 남한에 정착한 어머니의 편지. 내가 다시 너를 안을 수 없다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한 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단은 슬픔이었고 상처였고 무엇보다 절대 끝나지 않는 감정의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나라 국민들은 그 고통을 결속력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분단이 있었기에 국가 안보가 강화됐고, 분단이 있었기에 공동체 구조가 더 단단해졌으며, 분단이 있었기에 국민 개개인의 책임감이 내면화됐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 위에 삶을 쌓고 그 삶을 또다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다시 임진강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강은 남과 북을 가르는 물줄기인 동시에 한국이라는 민족의 견딤을 증명하는 강이구나. 분단은 다른 나라였다면 끝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끝을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감탄이나 경외를 넘어서 한 가지 물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반복적으로 쓰러지고도 매번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시스템 중심지라 불리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행정 시스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응급재난본부, 군통제소. 그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설계. 한국은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실패조차 반영해서 다음 구조를 미리 짜두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그걸 체감한 건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단 0.1초의 전력 끊김에도 정부 데이터가 멈추지 않게 삼중백업을 하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설계였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나도 정보 흐름은 끊기지 않아야 하거든요. 국민이 행정의 공백을 느끼면 국가가 멈춘 걸로 여깁니다.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멈춤 자체를 시스템 안에서 사전에 제거한 국가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경기도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핵심 거점이었고 현장에서 만난 설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공장부터 사람 동선까지 시뮬레이션 후에 짓습니다. 비효율이 1초라도 발생하면 그건 국가 손실이에요. 그는 회로 하나가 망가지면 1시간 내 복구가 아니라 망가지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한국의 반도체가 강한 이유는 기술보다 공정 설계에 있었던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은 공장이든 도시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를 사전에 머릿속에 완성하고 나서야 현실화합니다. 심지어 시민사회조차 그랬습니다. 제가 방문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코로나 시기 확진자 발생 시뮬레이션을 주 단위로 반복했고 응급실에는 과밀시 자동 대피 시나리오가 운영 중이었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설계를 움직이는 이들이 국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였다는 점입니다.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기술로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스스로 설계했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원래 설계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없으면 만든다는 걸요. 어느 부문 하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동시에 작동했고 모든 사람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설계도 안에서 자기 자리와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유럽이 왜 더딘 회복력을 보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설계한 체계를 붙잡고 고치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망가지면 갈아엎고 다시 조립하면서 설계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작동 원리이고 그 원리가 세계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설계도였다. 이 나라는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방식마저 매번 새로 짜낸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수십 번은 무너졌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가장 먼저 국토가 찢어졌죠. 그 다음 전쟁으로 수도가 폐허가 됐고 식민지로 나라 이름조차 빼앗겼으며 산업도 자원도 동맹도 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무역 압박. 이 정도의 충격파를 겪은 국가는 대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매번 다시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세우자. 다시 만들어보자. 그 다시라는 단어에 담긴 집단의지는 어떤 계획서보다 정교했고 어떤 강대국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났던 한 73세 어르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그저 공장에서 30년 일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는 대단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망한 적이 많아요. 공장도 3번 문 닫았고 IMF 땐 통장도 날렸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저는 그분을 단지 한 시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이 나라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머릿속에는 한 줄 요약만 남아 있었어요. 전쟁, 분단, 수출, 반도체.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숫자나 그래프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전선을 끌어내던 기사, 떡을 말던 아주머니, 사격 훈련을 마친 예비군, 쓰러진 이웃을 업고 간 자영업자, 금반지를 풀어 국가에 맡긴 수백만의 국민들. 그들은 망가진 역사 위에 인간의 존엄과 근성을 증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끝을 향해 있을 때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도 분단으로도 외환위기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짓밟혔고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건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무너질 때 배우게 될 살아남는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 최종 보고서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다. 살아있는 복원 알고리즘이며 그 알고리즘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 분단, 가난, 외환위기, 고립. 누구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한국인가?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번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배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다시 그 땅을 밟고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학문보다 훨씬 강한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애에 당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